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이기루한 작가의 단편소설 천도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신간소설집 매머드 잡는 남자에 실린 소설입니다. 이 소설집에는 참 좋은 작품들이 실려 있어서 무얼 먼저 읽을까 고민이 될 정도였습니다. 천도제는 죽은 이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치르는 의식이지만 어쩌면 산 사람의 위로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천도제에 얽힌 이모저모를 엿볼 수 있는 소설,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농로로 들어서자 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수 있는 길이다. 시멘트로 포장된 길이지만 드문드문 비포장 길도 있고 투박하게 돌들이 튀어나와서 운전하는데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하지만 아주 낯선 길은 아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온 길인데 그때는 암자로 가는 길이 오솔길에 자풀만 무성했었다. 시골집에서 10월이나 되는 오솔길을 어머니와 함께 걸을 때면 철 모르고 따라다녔던 것 외에는 길에 관한 생각은 없었다. 다만 오솔길 옆에 핀 구절초와 참나리꽃이 예쁘다는 정도였다. 도라지꽃과 상사화가 드물게 핀 오솔길을 걸을 때면 마음이 편안했는데 어머니는 그게 다 부처님의 은혜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그런 거라고 했다. 다 온 거 아니에요? 맞아. 저 모퉁이만 돌아서면 암자야. 차가 비포장길이라 덜컹거리는 바람에 지그시 눈을 감고 있던 아내가 눈을 뜨고 자리를 고쳐 앉으며 물었다. 유년 시절에 와보고 처음 오는 곳이라 지레짐작하며 나는 아내에게 그렇게 답했다.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한참 동안 오솔길을 오르다 작은 산 하나를 돌면 암자가 나왔는데 아마도 그게 저 모퉁이일성 싶었다. 천도제를 지내기 위해 일찍부터 서두른 탓에 아내는 피곤한 모양이었다. 아침 10시에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해서 2시간 만에 시골집에 닿았고 스님께서 말한 대로 어머니의 한복과 속옷 한 벌을 챙겨 암자로 가는 중이다. 당신은 아직도 그런 미신을 믿어요? 어머니의 혼이 구천을 떠돈다잖아. 글쎄, 그걸 믿냐고요. 믿어봐야지. 아내는 처음부터 천도제를 지내는 것을 반대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늘의 이치이고 자연의 섭리인데 괜히 돈 버리고 시간 버리지 말라고 내게 충고까지 했다. 사람도 동물처럼 태어나서 죽으면 그만이지 내세가 어디 있고 사후세계가 어디 있냐고 버티는 바람에 아내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데 나는 공을 많이 들였다. 나는 내세나 사후세계 같은 것을 따지지 말고 여행처럼 편안하게 다녀오자고 했고 아내는 평일에는 근무해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버티었다. 여러 날도 아니고 딱 하루만 시간 내서 다녀오자고 했음에도 아내는 굳이 따라갈 게 뭐 있냐며 정하고 싶으면 내게 혼자 다녀오라고 했다. 당신도 참석해야 어머님이 편히 가시지. 또 그 소리예요? 아내가 버럭 화를 냈으므로 나는 더는 천도제를 지내는데 아내에게 동행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어차피 아내는 시간이 있어도 암자에는 가지 않을 사람이었다. 딱히 어떤 종교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사찰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거부 반응을 보였다. 지난 여름에도 더위를 피하고자 인근 산사 계곡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산사에 들렀는데 부처님의 법을 지키는 사천왕을 보며 무섭다고 뛰다시피 산사를 벗어났었다. 결혼하기 전에도 큰 사찰에 가면 마음이 편하여 예산의 수덕사나 속리산의 법주사에 갔었는데 그때마다 아내는 절이 불편하다고 했다. 법당에 모신 부처님과 벽에 그려진 불화와 범종, 하다못해 바람이 불 적마다 은은하게 들려오는 풍경 소리마저 듣기에 거북하다고 해서 애써 온 여행이 짐이 되었다. 저기가 그 암자인가 보네요. 차가 모퉁이를 돌자 암자가 눈에 들어왔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유년에 본 암자보다 더 크고 건물도 늘어나 보였다.
아마도 증축하고 새로 지은 건물도 두어 채는 되는 모양이었다. 아내는 암자라고 하더니 절처럼 보인다며 여기가 맞냐고 했다. 어릴 적에 와보고 초행길이지만 나는 아내에게 맞다고 말했다. 전화로 무진 스님께 어머니의 천도제를 부탁하고 날짜가 잡히자 나는 암자의 위치까지 물어봤었다. 오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차로 편하게 왔습니다. 차를 세우고 암자로 올라가자 때마침 무진 스님이 마당까지 나와서 나와 아내를 맞았다. 나는 무진 스님에게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하며 인사를 했고 아내는 가볍게 묵내만 했다. 암자는 생각보다 많이 커져 있었다. 어릴 적에 어머니와 찾아왔을 때는 사랑채처럼 작은 건물 한 채와 부처님을 모시는 불당 한 채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법당과 요사채, 산신각과 해탈문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부로 올라오는 길에 해탈문을 지났는데 거기에 감로사라는 간판이 목판으로 새겨져 있었다. 아마도 암자가 아니라 사찰로 바뀐 모양이었다. 천도제라는 것이 이미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는 것이라 산 사람은 예를 갖추고 마음을 경건하게 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 아침에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었으니 드시지요. 산사의 풍경을 좀 더 보고 천도제를 지낼까 했는데 무진 스님이 요사채에서 차 한 잔 마시고 나자 천도제를 지낼 준비가 다 되었다고 했다. 미리 천도제를 부탁하고 비용을 계좌이체했기 때문에 무진 스님이 비구니를 시켜 장을 봐오고 손수 제상까지 차려놓았다. 덕분에 나는 장도 보지 않고 편하게 이곳에 올 수 있었다. 극락왕생을 빕니다. 천도제를 지낼 작은 법당에서 비구니가 나오며 내게 합장을 했다. 20살이 갓 넘었을 법한 비구니는 삭발했음에도 유난히 피부가 곱고 눈이 맑아 보였다. 비구니는 아내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요사채로 들어갔다. 나는 그제야 비구니의 말이 어머니의 혼을 가리켜 한 말임을 알았다. 천도제를 지내라고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주인은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날이다. 무진 스님이 먼저 작은 법당으로 들어갔고 그 뒤를 내가 따랐다. 아내가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서 내가 괜찮다고 손짓을 했다. 아내는 그제야 들어왔다. 작은 법당이라 제상을 차리고 세 사람이 절을 하기에는 비좁아 보였다. 무진 스님은 내가 건넨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제상의 중앙에 놓고 나무로 만든 사람의 형상의 어머니의 옷을 입혔다. 그리고 함께 가지고 온 속옷은 제상 위에 놓았다. 아내는 아직도 표정이 굳어 있었다. 전생에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불상을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다. 의외로 손이 찼다. 아내는 불상을 처음 본다고 했다. 하기야 처녀 때도 사찰 근처만 가도 기겁을 하고 도망쳤으니 불상을 볼 일이 없었을 것이다. 무진 스님이 목탁을 들고 천도제를 지낼 준비를 하자 나는 향을 피웠다. 실내에 향 냄새가 은은히 피어올랐다. 천도제를 지내야 한다고 한 것은 작은아버지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달포쯤 지난 어느 날이었다. 시골에 계신 작은아버지가 전화를 해와서 대뜸 천도제를 지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천도제냐고 반문하려는데 작은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내 어머니의 혼이 갈 곳을 못 찾고 구천을 맴돌고 있어. 듣고 있는겨? 밤마다 나를 찾아와서 잠도 못 자고 미치겠다. 돌아오는 49제 때 꼭 지내도록 해. 죽은 사람이 무슨 오난이 그리 많은지 나보고 자꾸 저승에 같이 가자고 끌어서 나도 곧 죽을지 모르겠구나. 숙부님도 참 세상에 혼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아니다. 내 어머니 혼이 내게 달라붙어서 자꾸 나를 저승으로 데려가려고 해.
제발 천도제를 지내서 나 좀 살려다오. 작은아버지는 전화로 내게 통사정을 했다. 평소에 어머니가 잘 다니던 곳이라고 암자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돈만 붙여주면 암자에서 알아서 준비하므로 몸만 내려오면 된다고 거듭 강조하는 바람에 나는 간신히 알았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작은아버지를 떠올렸다. 시골집과 같은 마을에서 혼자 사는 작은아버지는 올해 83인데 나이가 나이인 만큼 고동을 못하고 집안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둘이나 있는 자식들이 모두 사업에 실패하면서 연락이 끊기는 바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그런 작은아버지가 갑자기 어머니의 넋을 위로한다는 말에 나는 자연히 옛날을 떠올렸다. 삼촌은 분가하기 전까지 우리 집에 사랑채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시집 올 적에 삼촌은 지방대학 법학과에 다니다 막 군에 다녀와 복학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 때문에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농토에서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 삼촌의 등록금으로 다 들어가서 가을에도 먹을 것이 없었다. 산골이라 농사가 끝나면 할 일도 없고 먹을 것도 나오지 않았다. 없는 집인 줄 알고 시집을 왔지만 어머니는 딸린 식솔에 이렇게까지 궁핍한지 몰랐다고 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뒤주의 쌀은 늘어나지 않았다. 삼촌의 등록금과 책값과 교통비를 대느라 소를 팔았다. 삼촌은 궁핍한 생활과는 무관하게 사랑채에서 책과 씨름을 했다. 사법고시를 본다고 했다. 사법고시에 합격만 하면 판검사가 되어 앞날이 확 뚫린다고 했다. 아버지는 그런 삼촌을 대견해 했다. 삼촌의 말대로 사법고시만 합격하면 우리 집에서 판검사가 나오고 가문의 영광이라며 아버지는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다. 그놈의 책을 보면 쌀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어휴, 내 팔자야. 삼촌이 사법고시 공부하는 횟수가 어느새 5년이나 되었다. 졸업하고 내리 3년을 떨어진 것이다. 그 사이에 우리 집은 더욱 형편이 쪼들렸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책가방 살 돈이 없어서 보자기에 책과 필통을 싸서 다녔다. 다른 집 아이들은 새 가방과 운동화와 새 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데 나는 책보에 고무신에 어머니가 두어 군데 기운 바지를 입고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보며 삼촌이 집을 나가야 내 책가방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저게 사람이요? 식충이지. 어머니는 삼촌을 식충이라고 했다. 식충이는 스스로 일해서 생계를 꾸려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지에 사는 사람을 비난조로 이르거나 하는 일 없이 먹기만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인데 나는 정말로 사랑채에 커다란 식충이가 들어앉아서 우리 밥을 독식하는 줄 알았다. 내가 낙방하고 싶어서 일부러 떨어지는 겁니까? 그까지 밥 좀 얻어먹는 게 그리도 죄입니까? 왜 자꾸 저를 못 살게 굽니까? 형수님은 뭐가 그리 잘나서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요. 입만 살아서 말하는 버릇 좀 봐. 왜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없는 살림에 대학까지 나왔으면 밥벌이를 해야지. 언제까지 식충이 노릇을 할게요. 그래요. 내는 식충이다. 어찌할 거요? 말하는 모양하고는. 삼촌이 5년 동안 사법고시에서 내리낙방하자 어머니는 서서히 도끼가 올랐다. 그동안 삼촌에게 퍼준 게 얼마냐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고 사랑채에 따로 챙겨가던 밥상도 이제 차려가지 않았다. 배고프면 삼촌이 알아서 부엌에서 차려 먹든 빌어서 먹든 상관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다. 들에서 고단하게 일하고 오면 보리쌀 2공기로 밥을 짓고 묵은지 몇 가닥 놓고 멀겋게 국을 끓여 밥상을 차리고 엄동설 안에도 고무장갑도 없이 개울가에서 빨래했다. 제발 좀 나가서 살란 말이야. 이 집에 내 목도 있는데 내가 왜 나가? 무엇이요? 그동안 뒷바라지 하느라 소 팔고 땅 판 것은 어쩔 거야? 내가 팔았어? 왜 나한테 그래?
아이고, 내 팔자야. 삼촌이 그 해에도 사법고시에 떨어지자 어머니는 작정하고 삼촌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다. 하지만 삼촌은 그래도 사법고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한번 들여놓으면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늪처럼 삼촌은 합격이라는 단 한 가닥의 희망을 품고 사랑채에서 무려 6년이나 침잠하고 있었다. 나도 삼촌 때문에 피해자였다. 삼촌이 사랑채를 차지하고 있어서 나는 변변한 내 방을 갖지 못하고 안방 뒤에 옆방에서 형과 동생까지 셋이서 붙어 지냈다. 셋이서 한 방을 써서 옷과 양말, 책과 필기도구가 뒤죽박죽이었다. 어느 날은 학교에 가서 책을 꺼냈는데 중학교 교재가 나오기도 했고 3학년 교과서가 나오기도 했다. 양말과 속옷은 딱히 내 것이 없었다. 우라질 놈들, 빨래를 한꺼번에 벗어놓으면 어찌 빨라고. 겨울마다 옷이 없어 밖에 나가지 못했다. 얼음판에서 썰매를 타다가 물에 빠지거나 맨바닥에서 씨름하다 넘어져서 흙이 범벅이 된 옷을 벗어놓으면 빨래가 마르지 않아 입을 게 없었다. 가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게 했다. 조금 남은 밥이나 고구마를 형이나 동생에게 양보해야 했고 일찍 마른 내 옷도 동생이 입었다. 나는 이게 다 삼촌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삼촌이 사랑채에 틀어박혀 식충이 생활만 하지 않았다면 우리 집은 부자가 됐을 거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저기 식충이 나온다. 아이들도 삼촌을 식충이라고 했다. 어머니에게 들은 것을 내가 아이들에게 퍼뜨렸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뭐든 따라하기를 좋아했다. 내가 우리 집 사랑채에 커다란 식충이가 산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이냐고 되물었고 나는 삼촌이 식충이라고 알려주었다. 식충이에 관한 설명도 곁들이자 아이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우리도 일을 안 하고 노니까 식충이 아닌가? 아니다. 우린 학교에 다니니까 식충이가 아니다. 학교에 가지 않으며 놀면 그게 식충인기다. 이제 알겠냐? 나는 식충이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렸다.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무의도식하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은 식충이가 될 수 없었다. 아이들이 식충이는 도깨비처럼 머리에 뿔도 나고 무섭게 생긴 줄 알았는데 삼촌이 식충이라고 하자 시시하다고 말했다. 이놈의 새끼들, 잡히면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 아이들의 놀림에 삼촌도 악다구니를 썼다. 이미 어머니에게도 반말하는 삼촌이라 거칠 게 없었다. 삼촌이 소리를 지르면 아이들이 쏜살같이 도망쳤다. 하지만 삼촌도 지쳐 있었다. 6년 동안 사법고시에 낙방하자 얼굴이 초췌해졌고 광대뼈가 움큼 나올 만큼 몸이 메말라 있었다. 아버지가 사법고시는 그만 단념하고 면석이나 순경시험을 치라고 독려했지만 삼촌은 시시해서 싫다고 했다. 식충이면서도 자존심만큼은 하늘을 찔렀다. 슬프게도 삼촌은 나이가 30이 넘었고 그 나이면 장가가서 애를 두셋을 둘 때였다. 없이 살아서 그런지 환갑도 못 넘기고 죽는 사람이 많았다. 할아버지도 47살에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환갑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저승사자가 식충이는 안 잡아가고 엉뚱한 사람들만 잡아간다고 핀잔했다. 그만큼 삼촌에게 원한이 많은 모양이다. 하굣길에 마른 논에서 둑새풀 씨앗을 훑었다. 그릇으로 훑으며 지나가면 작은 씨앗이 그릇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자루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면 어머니가 미음을 만들어 주었다. 뚝새풀이 가득한 논에서 씨앗을 훑고 나면 농부가 쟁기로 땅을 갈아엎고 썰애질을 하였다. 논에 물이 고이고 모내기를 할 때면 개구리가 우렁차게 울어댔다. 그게 짝짓기를 위해 우는 것이라는 것을 모른 채 돌팔매질을 했다. 끈적끈적하고 미끄러운 개구리 알이 징그럽다고 삽으로 떠서 내동댕이 쳤다. 너도 이젠 살 궁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 이른 봄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아버지가 삼촌에게 고시 공부는 그만하고 살 궁리를 하라고 했다. 나이 30이면 인생의 반이 지나갔다고. 뭐든 하면서 가정을 꾸리라고 꾸지람을 했다.
어머니는 저 고집을 누가 말리냐며 평생 식충이로 살라고 악담을 했다. 어머니는 전생이 삼촌과 무엇으로 만났기에 저리도 싸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법을 공부했으니 행정사무소를 내보겠습니다. 뭐? 행정사무소? 그게 뭐 하는 건데? 법이나 행정을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는 곳입니다. 시골에서 그게 될까? 식충이보다 낫겠죠. 삼촌이 마침내 사랑채에서 나와 읍내로 갔다. 사법고시 준비를 한 지 7년 만이었다. 아버지가 마지막 남은 땅을 팔아 삼촌에게 주었다. 삼촌은 그 돈으로 읍내에 사무실을 내고 2층 단칸방에서 지냈다. 삼촌이 집에서 나가자 나와 형이 사랑채를 쓰고 동생은 혼자 윗방에서 지냈다. 이젠 땅이 한 평도 없어서 앞으로 어찌 살 것이요? 품이라도 팔면 되지. 뭐시여? 품 팔아서 애들 학교는 어떻게 보낸대? 그럼 언제까지 식충이로 살게 내버려 둘 거야? 삼촌이 집을 나갔어도 집안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땅이 없어 아버지는 남의 집으로 날품을 팔러 다녔고 어머니는 남의 땅을 조금 얻어 김장거리나 재배하고 있었다. 뒤주는 언제나 비었고 소나 먹는 쌀겨를 쑥과 버무러 쪄 먹었다. 입안이 껄끄러웠다. 도시락을 싸가지 못해 점심시간이면 슬그머니 일어나 학교 뒷산에서 시간을 보내다 교실로 들어왔다. 교실 문을 열면 김치 냄새가 확 풍겨 더욱 배가 고팠다. 하굣길에 소나무 속껍질을 칼로 벗겨 씹었다. 메밀을 잡아서 구워 먹고 뱀도 구워 먹었다. 아버지가 뒤란에서 키우던 바둑이를 잡는 바람에 어느 날은 고기를 실컷 먹었다. 그런 날은 꼭 배탈이 나게 마련이었다. 밤새 아랫배가 부글부글 끓고 변소를 들락거리느라 한숨도 못 잤다. 형이 밤에 변소에 가면 물귀신이 똥통에서 나온다고 해서 딱 2번만 변소에 가고 나머지는 그냥 마당에서 볼일을 봤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마당에 군데군데 묽은 똥이 여기저기에 깔려 있었다. 어머니가 그 똥을 삽으로 치우며 연병할 놈 똥도 제대로 못 는다고 욕설을 퍼부었다. 천도제에는 삼신이운, 즉 법신, 보신, 화신을 모셔오는 의식이 있는데 지금부터 독경하겠습니다. 향을 피운 무진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독경을 시작했다. 아내는 그 소리마저 귀에 거슬리는 눈치였다. 하기야 불교와는 거리가 먼 낙천적인 아내고 보면 여기까지 따라온 것도 신기할 정도였다. 작은 법당에 무진 스님이 외우는 독경 소리가 가득 찼다.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작은 법당 밖으로 흘러나갔다. 나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했다. 문득 세진에서의 일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텅 비는 듯 했다. 이렇게 공허할 수가. 마치 허공에 몸이 둥실둥실 떠 있는 것처럼 구름 위에 앉아 피리를 부는 것처럼 몸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실눈을 뜨고 옆을 보자 따라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내도 눈을 감고 합장하고 있었다. 무진 스님이 읊는 독경 소리가 불자의 길로 인도하는 듯했다. 무진 스님은 천도제의 순서대로 독경하는 모양이었다. 삼신이운이 끝나고 대령의식, 즉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의 법을 설하기 위하여 영가를 부르는 의식과 영가의 생전에 지은 업장을 씻어내고 해탈복으로 갈아입는 의식인 관욕의식을 독경하고 있었다. 무진 스님이 다음 독경을 위해 잠시 목탁을 내려놓자 아내도 합장하던 손을 내려놓았다. 나는 부처님을 올려보았다. 잔잔한 미소가 흘러나오는 부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복을 부르는 듯했다. 오금이 저려 자세를 고쳐 앉자 발이 저렸다. 어릴 적 말고는 법당에서 이렇게 오래 있는 것도 처음이었다. 이렇게 부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한단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암자의 작은 방에 들어가자 불상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불상 앞에 큰 절을 여러 번 올리며 나도 따라서 하라고 했다.
나는 불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불상 앞에 절을 여러 번 했다. 이렇게 해야 내가 못 먹고 어렵게 살아도 잔병이 없고 크게 성공한다고 했다. 어머니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나서 비구니에게 한 해의 운수와 부적을 받아왔다. 문종이의 붉은 글씨가 휘장처럼 그려진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 부적을 장롱에도 넣고 베개 속에도 넣었다. 날품을 팔던 아버지는 마른 기침하며 자주 누웠다. 천식인 줄 알았는데 폐가 많이 상했다고 했다. 담뱃가루를 신문지에 말아 피운 게 원인이었다. 아버지는 그래도 담배를 끊지 않았다. 어머니는 삼촌 때문에 아버지가 속병에 걸렸다고 했다. 그 많던 논밭과 소를 팔아서 식충이에게 바쳐서 속에서 울화가 뭉친 것이라고 했다. 철천지 원수놈이여. 삼촌이 읍내에서 행정사무소를 차렸어도 어머니는 삼촌을 미워했다. 삼촌만 없었으면 우리 집이 가난하지 않았고 아버지도 아프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다 지나간 일이었다. 삼촌이 고시 공부하느라 들어간 돈이 되돌아올 리 없었다. 게다가 삼촌은 돈을 벌어도 아버지께 돌려주지 않았다. 삼촌이 행정사무소를 열고 두어 해가 지나자 시골에도 산업화가 밀려와 공장들이 속속 들어서고 사람들이 유입되었다. 삼촌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돈을 챙기기 시작했다. 공장 지을 부지를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유입되는 사람들의 집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제법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여자도 얻어 결혼까지 했다. 그때부터 삼촌이라는 호칭이 작은아버지로 바뀌었다. 어머니는 삼촌이 결혼하는데도 예식장에 가지 않았다. 나와 형만 예식장에 가봤는데 농협 대강당에서 예식을 하고 있었다. 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화장을 짙게 했는데 첫눈에 보아도 삼촌과 어울리지 않았다. 삼촌 사무실에 차 배달 오던 아가씨라고 했다. 어머니는 그 때문에 예식장에 안 왔는지도 모른다. 삼촌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날카롭게 혀끝을 세웠다. 뭐가 못나서 차보따리 들고 엉덩이 흔들며 다니는 여자랑 결혼해? 어머니는 동서가 된 그 여자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어머니가 예식장에 가지 않았고 삼촌도 신혼여행 다녀오고 우리 집에 인사를 오지 않았다. 다방에서 일하는 여자를 동서로 맞을 수 없다는 어머니의 확고한 고집 때문이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나가! 작은아버지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형이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였다. 폐에 종양이 생겨서 손도 못 쓰고 앓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사람들은 그것도 오래 산 거라고 했다. 병이 깊어져 심각성을 알고 아버지가 담배를 끊고 약을 먹었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었다. 3일장을 치르려고 아버지의 시신을 안방에 모시고 앞에 병풍을 치고 분향소를 마련하자 작은아버지와 여자가 들어왔다. 상복을 입고 안악들이 하는 음식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작은아버지와 여자를 막았다. 당장 나가지 못해? 형님이 죽어서 왔는데 문상도 못해요? 당장 나가. 내가 사람이여? 저녀는 왜 데리고 왔어? 당장 나가! 눈 깜짝할 사이에 어머니가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었다. 여자가 맨 땅에 쓰러져 고함을 지르자 사람들이 싸움을 말렸고 작은아버지가 돈봉투를 내밀고 자리를 떴다.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갔음에도 어머니는 분이 안 풀리는지 숨을 헐떡거렸다. 철천지 원수 같은 년놈들. 작은아버지가 놓고 간 돈봉투를 어머니가 집어서 모닥불에 휙 던졌다. 사람들이 빠르게 달려들어 불이 붙은 돈봉투를 꺼냈다. 일부는 까맣게 탄 지폐를 사람들이 각자 나눠 가져도 어머니는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다. 상여를 맬 사람들이라 내버려 둔 모양이다. 봄날인데도 사람들이 산에서 참나무를 베어다 마당에 군불을 놓고 밤에도 불을 밝히고 화투를 쳤다.
밤에도 상갓집에 남아 있어야 고인이 외롭지 않다는 속설 때문이었다. 형은 맞상제라 3일 내내 문상 온 사람들을 맞았다. 나는 아버지가 죽은 게 실감이 안 났고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음식도 만들고 술도 마시며 떠드는 분위기가 잔칫날만 같아서 동생과 함께 뛰어놀았다. 아버지를 보내고 나자 어머니는 억척스러워졌다. 아버지 병시중이나 들며 집안일을 하던 어머니가 읍내에서 물건을 떼다 집마다 돌아다니며 팔고 들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삼형제를 교육시키려고 박물장수로 날품팔이로 동분서주하면서도 작은아버지에게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 무렵 작은아버지는 사업이 잘 되어 당시에는 드물게 차도 사서 굴리고 땅도 사고 재물을 많이 모았다. 무진 스님의 독경은 공양을 올리는 의식인 삼보통청과 부처님 전에 초향, 청수 등의 공양물을 올리는 의식인 상단권공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독경하다가 무진 스님이 어머니의 한복이 걸쳐진 나무로 만든 형상과 영정사진에 합장했다. 무진 스님의 행동을 보며 나도 같은 곳에 합장했고 아내도 따라서 했다. 아내는 의외로 잘 적응하고 있다. 어머니의 혼이 와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예? 어머니의 혼이요?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길을 돌아서 오셨으니 편안히 계시게 잠시 독경을 멈추겠습니다. 어머님 살아생전의 기억이나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야 망자도 자신이 갈 곳을 알고 떠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혼이 아직 이승에 머무는 것은 뭔가가 아쉬워서이거나 증오 때문일 겁니다. 그걸 이야기로 풀어서 없애주자는 것이지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무진 스님의 말에 나는 다시 옛날을 떠올렸다. 필시 인과응보가 있는 모양이었다. 어머니의 노력으로 우리 형제들은 무사히 성장했다. 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방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다 군에 다녀오고 다시 복직하여 근무하며 야간대학을 마쳤고 지금은 정년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나는 대학에 다니다 군에 다녀오고 다시 복학과 휴학을 반복한 끝에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입사해서 지금은 형처럼 은퇴를 앞두고 있고 동생도 대학을 나와 공기업에서 제 밥벌이를 하고 있다. 저희 형제들은 어머니께 속 썩인 게 없습니다. 어머니의 혼이 현세에서 떠돌고 있다면 필시 작은아버지에 대한 원한 때문일 겁니다. 하오나 지금은 작은아버지도 무슨 업보를 지었는지 빈털터리에 고독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디 어머니의 혼이 내세로 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무진 스님이 다시 독경했다. 상단에 올린 공양물을 신중님께 올리기 위하여 신중단으로 옮기는 의식인 신중퇴공.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마음과 같이 영가에게 음식 공양을 올리는 의식인 관음시식으로 이어진 무진 스님의 독경에 나는 다시 합장하고 어머니의 혼이 차려놓은 음식을 원없이 드시고 조용히 극락세계로 떠나기를 부처님께 빌었다. 아내도 옆에서 합장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다. 주위는 무진 스님이 읊는 독경 소리만 나지막하게 울리고 있었다. 현세를 떠도는 어머니의 혼을 내세로 인도하는 의식이 이렇게 긴 줄을 몰랐다. 그렇게 건성으로 기도를 해서 어디 부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겠느냐? 어머니와 함께 암자에 가면 불상 앞에서 나는 두 손을 모아 부처님께 예불을 올렸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는 내가 장난기가 있다며 훈육을 하셨다. 아마도 내가 제단에 있는 과일을 탐한다고 느낀 모양이었다. 예불이 끝나면 가지고 간 사과와 배를 나누어 먹었는데 집에 보리쌀조차 없던 때라 나는 과일을 얻어먹는 재미로 곧잘 어머니를 따라 암자에 갔었다.
부처님께 예불을 건송으로 드리면 안 한 것만 못하느니라. 알겠습니다. 나는 과일을 먹기 위해 어머니 앞에서 불상에 108번이나 절을 한 적도 있었다. 허리가 아프고 오금이 저렸었다. 어머니는 그때야 환하게 웃으셨다. 나는 부처님이 자비로운 분이 아니라 심술궂고 고약한 심보를 가진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냥 과일을 주는 일이 한 번도 없었으므로 말이다. 아무튼 어머니가 암자에 가는 일은 우리 형제들이 성장해서 분가할 때까지 계속되었고 연로한 나이에도 혼자서 암자를 찾곤 했다. 도시에서 가끔 안부를 물으면 관절 통증이 심해 걷기가 불편한 몸으로 암자에 다녀왔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다. 택시를 부르면 태워다 주고 다시 태우러 오기 때문에 불편한 게 없다고 했다. 어머님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거 그만 보내라고 하세요. 불편해요. 아내의 손에는 부적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는 4월 초파일이나 연초에는 암자에 가서 꼭 부적을 받아다 우리 형제들에게 고르게 보내왔는데 아내는 그것을 받아보면 왠지 기분이 찝찝하다고 했다. 세상에나 이것 좀 봐요. 8장이나 보냈어요. 한 사람당 2장씩. 맞고만 뭘 그래. 어머니는 가족의 숫자에다 1장씩 부적을 더 넣어 8장을 보내왔는데 확인해 보니 각자 1장은 지니고 다니고 1장은 집에 보관하라고 보낸 것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부적을 지갑에 놓고 다녀야 애군을 막을 수 있고 집안에 부적을 보관해야 가정이 편안하다고 했다. 그런 어머니의 행동을 아내는 못마땅해 했다. 하기야 아내와 결혼하려고 어머니께 인사하러 갔을 때도 어머니가 집안 사정이나 학벌 따위는 묻지 않고 대뜸 궁합부터 보자고 해서 아내의 처지가 난처했었다. 어머니와 작은아버지의 얽힌 원한을 풀어드렸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혼이 극락왕생하실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무진 스님이 마지막으로 영가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마지막 의식인 봉송의식을 하며 말했다. 무진 스님의 독경이 끝나고 작은 법당 안은 조교함만 고여 있었다. 무진 스님이 목탁을 내려놓고 부처님께 합장한 다음 말했다. 방금 어머님의 혼이 극락세계로 떠나가셨습니다. 밝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원한을 풀어드렸으니 좋은 날들만 있을 것입니다. 아내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다. 2시간 10분이나 되는 천도제였다. 무진 스님의 말을 듣자 나도 한숨을 내쉬었다. 도대체 작은 아버지와 전생에 무슨 관계였기에 죽어서도 어머니의 혼이 작은 아버지 곁을 맴돈 것일까? 작은 아버지도 이젠 잃을 것 다 잃고 외롭게 사는 촐로인데 왜 어머니의 혼이 작은 아버지께 붙어서 떠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차보따리 들고 엉덩이나 내두르며 다니는 여자가 살림을 하겠냐? 작은 아버지의 여자는 남자아이 2을 낳고 야밤에 도망갔다. 작은 아버지가 초저녁부터 술에 취해 골아떨어지자 장롱 속에서 목동과 폐물을 들고 도주한 것이다. 사람들의 말로는 남자가 있었다고 했다. 작은 아버지와 살면서도 내연남이 있었던 모양이다. 여자가 집을 나가자 작은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고 나름대로 여자를 찾으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애들을 봐서라도 정신 차려야지. 여자를 찾지 못하자 작은 아버지는 술독에 빠져 지냈다. 술에 취하면 여자를 찾는다고 읍내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다녔고 술에서 깨어나면 또 술을 찾았다. 아직 애들이 어려서 새장가를 가면 될 텐데 애 2 딸린 호라비에게 선뜻 시집오겠다는 여자도 없고 애들은 돌봐야 했기에 어머니는 작은아버지 댁으로 가서 애들 밥도 해먹이고 빨래도 해주고 숙제와 과제물도 챙겼다. 그러나 애들은 엄마가 집을 나가서 큰엄마를 따르지 않았고 점점 고집도 세고 반항을 했다.
어머니는 작은아버지 댁에서 오면 긴 한숨을 내쉬며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며 푸념을 했다. 애들이 제 어미를 닮아서 싹수가 노랗다고 했다. 어머니의 말대로 사촌 동생들은 둘 다 커가면서 문제를 일으키더니 성년이 되자 사업을 한다며 작은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탕진했다. 다단계 사업에 빠지고 남에게 사기를 당하고 몇 번 그렇게 하더니 논밭과 집까지 모두 날리고 작은아버지와의 인연도 끊어버렸다. 빈털터리가 된 작은아버지는 시골집에서 서너 채 떨어진 외딴 집이 비어있어 그곳으로 왔다. 작은아버지가 빈손으로 마을에 들어오자 난처한 것은 어머니였다. 여자가 집을 나가서 어린애들을 보살폈는데 이제 작은아버지가 늙어서 마을로 들어와 그 뒷바라지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당신도 늙은 나이에 작은아버지의 빨래를 해주고 반찬을 해다 날랐다. 시집 올 때부터 우리를 못 살게 하더니 늙어서 죽을 때도 못 살게 한다고 푸념했다. 자, 이제 어머님의 속옷과 한복을 밖으로 들고 나가 소각장에 태우시면 됩니다. 나비 한 마리가 허공을 날아가고 있었다. 아마도 어머니의 혼이 극락세계로 가는 모양이었다. 무진 스님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나는 제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속옷과 나무로 만든 형상에 걸쳐진 어머니의 한복을 거두어 밖으로 나왔다. 그때 눈앞에서 배추 흰나비처럼 작은 나비 한 마리가 허공으로 날아갔다. 나는 그 나비가 어머니의 혼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한 생을 가난과 희생으로 살다 가신 어머니의 한이 풀렸다는 것은 그걸 믿건 안 믿건 안도감을 갖게 합니다. 특히 이승에서 풀지 못한 작은 아버지와의 관계도 풀리셨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그러고 보면 원한 관계는 죽어서라도 끊어야 하는 일이구나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예컨대 소설을 읽고 나니 정말 살아생전 원한을 쌓지 말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삶,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삶. 이 모두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책나들의 구독자님들은 문학을 사랑하는 분들이시기에 이미 후회하지 않는 멋진 삶을 영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